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이용 코너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어서요. 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네. 진짜 엿도 모르면서 TV에 나와가 북한하고 이렇게 경협을 하게 되고 경제 교류를 하게 되면 이제 몇천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평론가가 몇천조라고 했다고. 근데 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막 씹으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 땅에 석유를 파면 돈이 얼마든 관계없이 한국 땅이나 한국 옆에 바다에 파면 석유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뭐 안 나오겠지만 아주 파면 뭐 조금은 나올 수도 있겠죠. 조금은 나오겠죠. 그렇죠. 경제성이 없는 문제죠. 경제성이 없지 석유는 나오죠. 그러면 북한에 뭐 온갖 광물이 다 있다라는데 광물을 이렇게 팔려면 일단 파서 나를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또 항만에서 그걸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항만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뭐 적화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광물이 북한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광물을 캐서 그걸 갖다 실어 날라서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의 철도 도로망을 봤을 때는 북한에 지금 이 동해안에 원산 가는 것도 엉망이고 평양에서 원산 가는데 한참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차로요. 그렇죠. 북한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기차가 속도를 못 내고 일제시대 때보다 더 느리다 그러는데 철로 뭐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도로도 엉망이고 그런 북한에 지금 광물이 있어 본들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주 뭐 지금 뭐 부존 자원이야 뭐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그거를 캐서 물류로 움직여서 소비자한테 갖다 줘야지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SOC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부존 자원이 있는 거지 그걸 경제성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참 어렵다고 보여지고 뭐 어디 대외경제연구소인가요? 어디서도 뭐 그런 얘기 했다고요? 남북 경협의 경제 효과가 379조다. 근데 경제 효과라면 이 아주 말장난인데요. 한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379조라는 거하고 경제 효과가 379조라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다르죠. 그 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얻는 거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우리는 379조라는 경제적인 효과로 해서 우리 돈이 1000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되면 우리가 이만큼 좋아진다는 걸 관변연구소에서 부풀려서 청와대 구미에 맞게 가공해서 떠드는 거죠. 저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니 부자하고 가난한 나라랑 경제 협력을 하면은 부자가 혜택을 더 봅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우리 황장수 소장님 재산을 합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더 혜택을 봅니까? 전혀 그러지 않겠죠. 그런 발상 자체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언론, 연구소 막 다 몰고 그쪽으로 동원하는 거죠. 저희 통계청은 또 동원 안 됐나 모르겠어요. 저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표에 남북 경협 10대 사업별 누적 경제 성장 효과입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 효과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서해 평화 경제지대를 조성하고 에너지 협력 사업을 하고 DMZ 관광을 하고 뭐 북한의 농수축산 협력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철도 도로 연결하고 산림 복구를 하면 북한이 누리는 경제 효과가 그렇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제 효과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저 돈 다 누가 냅니까? 그러면 저 돈은 누가 내고 북한에다가 이 돈을 대어서 인프라를 해주고 나면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북한이 캐도 사업이니 지금 북한의 과거에 핵도발 이전에 우리가 차관 보내준 거 한 푼이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받은 게 없죠. 저거를 우리 경제적 효과라고 그건 호도한다고 봐야집니다. 자, 이런 거를 만들어낸 이 기구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 효과가 170조. 그 다음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성공단의 경제 효과가 160조.
자, 개성공단 가갖고 부자 됐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죠. 전부 뭐 문 닫아서 망했다고 질질 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게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저게 대량 상상무기나 핵 개발하는데 오히려 그 돈이 들어가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날라오는 거죠. 치명적인 그 위협 예. 이게 오히려 저는 계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 전후로 그 경제협력하면서 서독 쪽이 얼마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까? 2,500조 정도가 들어갔는데도 네, 아직도 양쪽 격차가 심하다고. 네, 독일이 그렇게 힘들어했거든요. 예. 도와준다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그 핑크빛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사이비 종교의 그 천국을 설명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동독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서독은 네. 지금 북한은 한국의 인구 절반이 되지만 동독, 서독은 그것보다 훨씬 격차가 컸고 서독이 컸고 네. 또 동독은 북한만큼 못 살지가 않아서 그렇죠. 기본 인프라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훨씬 동독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도 2,400조를 풀었는데도 흔적이 없고 아직도 동독 지역이 서독의 한 70%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90년대 내내 서독이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통일되고 난 이후에. 그런데 남측이 얻는 이익이라고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남측이 투자하는 돈이 얼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즉 북한이 이익을 얻을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서 북한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그건 또 한국의 멍청한 사람들이 평화 경제가 되면 잘 산다고 지금 시중에 멀쩡한 사람들도 이런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심한 발상이죠. 과거 왜 중국 시장이 개방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진출하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 인구가 뭐 14억 명이라 빤스 한 장씩만 입혀도 빤스가 14만 장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소리 무조건 많이 중국 했죠. 하자. 그래 자식을 유학 보내도 중국 보내자부터. 근데 중국 가서 성공한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아는 거는 저기 과자들, 초코파이나 이런 과자 껌 이거 조금 됐고요. 한때 이랜드가 옷장사 조금 했고요. 처음에 좀 하다 요즘은 또 거들났죠 유통업에서. 예, 무슨 그리고 뭐 그 조만한 포장이 있었어요. 그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그 아주 작은 회사 그 정도 있었지 중국 가서 제대로 성공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철저히 여기는 환상을 갖는 거는 우리 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자꾸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모델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은 전번에 가사님 오셨지만 옛날에 그 베트남은 북한처럼 한 명의 지도자가 왕조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죠. 호치민도 살았을 때 권력을 잃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어린 그럼요. 후배들이 호치민을 사실상 60년대 중반부터 뒷방 늙은이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별도로 그 밑에 있는 그룹들이 다 수행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한 명의 이름을 댈 수 있는 호치민 말고 유명한 독재자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과두지배 공산당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했지 않습니까? 베트남하고 북한하고 다른 거는 베트남은 공존의 문화가 있어요. 거기는 오토바이도 달리고 자동차도 막 달려요. 이 신호등도 없는데 서로 사고도 안 나니까 하여튼 서로 휩쓸려서 잘 다니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도자도 그 호치민하고 뭐 몽골을 3번이나 이겼다는 무슨 장군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과거와 현대를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미국과의 전쟁하고 우리 한국이 참전해도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93년인가 미국하고 이제 딜할 때 미국이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이렇게 후퇴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한 20년 정도를 18년 정도입니까? 아니 18년 정도를 미국이 굉장히 쪼았잖아요. 완전히 봉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갔을 때가 못 견뎌서 개방해야 되겠다. 그렇죠. 야, 그런데 베트남은 중국하고 아주 적대적이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개방을 하면서 완전히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구가 따로 없잖아요. 창구가. 근데 북한은 개성공단이라는 거는 김정은이가 자유주의 노동당에 매도실 해서 거기에로 돈을 다 주고 노동자들 임금이나 이 시설 사용료나 거기가 다 지고 그래가 한 10분의 1 정도나 조금 물건이나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일종의 그 뭡니까? 병목 행상. 톨게이트를 딱 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베트남하고 북한이 다른 건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공존의 문화. 그게 없어요. 베트남은 공존을 했는데 김정은네는 숙청을 하고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공존을 안 하는 그런 문화. 두 번째는 관료들의 유연성, 창의성이 베트남은 제가 1990년 수교 전에 갔었는데도 그때도 대단했어요. 유연성도 있고 저 그때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윗사람한테 마음대로 말하고 대들고 해외 유학파들이 주도했어요. 그 개방을. 근데 지금 북한에 어디 그럽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숨도 못 쉬어요. 옆에 김정은 옆에 뛰어다니잖아요. 자칫하면 죽잖아요. 예. 그런 문화가 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 마인드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기업 마인드가. 베트남에는 기업 마인드가 있는데 북한은 뭐든지 공짜라고 생각해요. 투자하고 헌금하고 헷갈려하는 나라예요. 투자하고 헌금하고. 예. 네 돈이냐 내 돈이냐를 헷갈리고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평양 같은 우리 국내 기업인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이 넘어갑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돈 내는 지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봐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봅니다. 베트남은 예. 원래 뭐 소련이나 예. 중국이 밀어준 그런 이 앞잡이, 네. 김일성 정권 이런 네. 수립이 아니라 네. 자생적인 민족주의자가 네. 당시 미국하고 적대화되고 프랑스하고 적대화되니까 네. 공산주의자가 된 거죠. 네, 원래 그렇죠. 그 민족주의자들이 그렇죠, 어느 나라든 사회주의 계열이 네.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베트남이 17도선으로 이제 프랑스가 물러가고 네. 분단이 될 때 네. 영국, 프랑스, 네. 미국 다 만나가 네. 분단을 했잖아요. 네. 남베트남은 그렇죠. 그 이 왕이 네. 푸이입니까? 뭐 왕이 뭐야? 푸이가 아니고 그 마지막 황제고 네. 있고 이 바오 황제인가? 네. 그 밑에서 이제 밑에 네.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이렇게 네. 갖고 북베트남은 호치민이 이제 다스리고 이랬는데 네. 가톨릭 신자 이 80만 명을 네. 너네들은 우리 여기에서는 종교도 좀 탄압해야 될 거니 너네들은 남쪽으로 가서 살아라가 네. 피난을 가게끔 해주세요. 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의 38선이 분단되는데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을 북한 정권이 너네들은 저 남쪽에 가서 살아라.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다.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 같으면 탄압하고 뭐 조만식 선생부터 뭐 그럼요. 엄청난 예. 탄압을 받고 그냥 지주부터 예, 기독교 그냥, 신자, 예. 조만식 선생, 민족주의자 다 죽인 예,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씨를 말려버렸죠. 예. 그 차원의 관용의 문화하고 여기 북한 같이 이렇게 적대적인 3대 세습이라는 기이한 정치 체제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저는 비핵화를 물론 지금 안 하겠지만은 비핵화를 한다 해도 북한이 저는 베트남식으로 되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 미국하고 합의를 할 때 미국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해라. 그렇지. 베트남이 소련한테 물어보고 중국한테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네. 베트남은 소련이나 중국하고는 별도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그렇죠. 자체적으로 개방하고 네. 이 화해하고 수교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중국이 딱 버티고 있어가 뭐 하려면 시진핑한테 가서 결제받고 왔죠. 이번에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과 북한은 기본적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한이 베트남식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저거 못 견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은 절대로 베트남식 개방을 하지 않고 개성공단형 개방을 할 거다. 네. 그런 자기 이야기죠.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도 들고 있으면서 경제만 지원해줘라 이건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예,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다른 게 공짜가 없다는 거죠. 예, 북한은 모든 걸 공짜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2부 앞부분에서 대북 네. 경제적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문제와 북한의 개방이 과연 베트남식으로 가능한 토양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문 정권이 네. 경제는 뭐 거의 지금 위기 상태로 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온갖 스캔들이 다 터지면서 초반에 문 정권이 뭐 국민의 지지를 이렇게 받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이제 좀 속이기도 한 적폐청산도 지금 문 정권 스스로가 온갖 스캔들로 적폐청산의 대상, 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청문회 무슨 국정조사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이. 네.
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정권이 버틸 수 있는 항목은 지금 이제는 북한 이슈 말고는 버틸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 가지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한,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하나는 적폐청산 이 세 가지로 취임 이후에 몰고 왔는데 적폐청산은 하다 보니까 자기 적폐가 더 커졌어요. 예. 예, 소득주도 성장은 없는 사람은 더 없게 하고 있는 사람 더 있게 하는 기형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웃음거리 경제 정책이 되어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게 마지막 남은 게 북한인데 이번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이 깨지면서 이게 위기에 처했는데 이럴수록 지금 문 정권이 저는 이 북한 문제를 더 들고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서 뭐 이제는 유연하게 가겠다. 야당이나 또 반대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우리가 여태까지 좀 무리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리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강하게 나올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 위기의식이 강할수록 더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바뀔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다른 쪽으로 화살을 돌려서 전국을 굉장히 혼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지금 뭐 우리 민주주의의 굉장히 위기 아니에요?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교도소에서 상권 분립이 거의 다 됐다. 전직 대통령 2명이 있고 전직 대법원장도 있으니까 국회의장만 한 분 모시면은 교도소 내에서도 우리가 상권 분립인 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권이 자꾸 이 보복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들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거는 이 정권이 이제 북한 문제를 끝까지 밀고 가서 그걸로 끝을 보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 북한 문제로서 자신들이 좋은 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닌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여권 내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여권의 분위기가 저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고 다들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여권 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걸러져야 된다고 봐요. 다들 문비어천가,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문 대통령에 대한 용비어천가니까 문비어천가죠. 저거에 대해서 솔직히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팔이 의사한테 이게 안보를 맡긴 거죠. 돌팔이 의사가 어떻습니까? 잘 모르고 진료하잖아요. 그리고 원인도 못 찾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환자 질환은 자꾸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돌팔이 의사한테 이게 맡긴 꼴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여권에서 좀 전문가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솔직히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권이 지금 완전히 북한 문제에 올인해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동향으로 보면 이제 중대한 흐름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졌으면 돌아가든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제는 너무 멀리 와버려가 돌아갈 수도 없다. 이제 부인을 할 수도 없고 또 북한하고도 너무 깊숙이 얽혀버려가지고 발을 뺄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서 죽든 살든 밀고 가겠다고 오늘 문재인의 그 3.1절 발언을 신한반도 체제가 벌써 어제 깨졌는데 그걸 또 그대로 이야기를 밀고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거나 이걸 비판하는 좌파 진영 내부에 단 1인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각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지적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물론 뭐 대화는 계속 돼야 되죠. 뭐 북한하고 뭐 총칼을 댈 수는 없으니까 대화는 계속 하되 우리가 기존의 원칙, 우리가 그거는 비핵화에 대한 원칙,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남북 경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좀 가져야 되는데 여권 내 인사들이 너무 그거를 정략적으로 좀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권 내에서도 좀 상하 관계가 너무 눈치를 보고 말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문제는 조금씩은 달라지기도 하던데 아주 미미하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에 또 여당과 비슷한 평화당에 또 무슨 정의당에 누구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행정부터. 네, 그러니까 짝퉁 어떻게 보면은 평화론자들이죠. 과거에 DJ도 미국의 그 프레스 센터 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햇볕 정책이 그 하면서 북한 핵이 반드시 포기할 거다. 그 원인을 북한이 배고파서 못 건든다.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이 북한 핵을 하게 안 놔둘 거다. 예?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북한을 햇볕 정책에 도와줘야 되는데 핵에만 우리가 연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햇볕 정책에 대해서 조건부 그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안 맞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면 햇볕 정책부터 우리가 다 다시 검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원리주의에 좀 빠져가지고 북한의 핵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그걸 용인하고 우리가 그거를 더 어떻게 보면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꼴이 지금 역대가 끌고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신정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뭐 이슬람 신자나 과거의 과격 기독교 신자처럼 네. 북한 햇볕 정책을 부정하면 네. 여권 언저리에서 몸을 담그지도 못하고 배설을 하지도 못하고 네. 공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권 언저리에서 뭘 해보려 하는 사람은 무조건 햇볕 정책을 찬성한다. 친북 정책을 가야 된다라고 네.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 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잖아요. 예. 반성해야죠.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죠? 예. 예, 지금 정권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할 건 해야 된다고 봐요. DJ가 그때 뭐 뜻은 전 순수하게 보고 싶어요. 햇볕을 끌어내서 우리가 도와주면서 비핵화를 이끈다. 근데 그 실패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생각을 바꿔야죠. 국민 뜻에 좀 따르는 그런 안보 정책이 돼야 되는데 너무 국민 뜻하고는 상반되게 이렇게 끌고 가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문제도 그러고 그러면 지금 여권 내부에서 제동이 안 걸리면 지금 한국당이 이 부분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네. 이제 황교안 집행부가 네. 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한국당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선을 긋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여태까지 보면 좀 인기가 있으면 판문점 선언하거나 말을 못하고 그냥 빌빌 돌다가 이제 비판이 좀 늘어나면 한마디 했다가 또 무슨 미북 회담을 하려면 또 세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북 회담을 할 때 한국당에서 아예 그냥 종전선언 넣으면 우리는 협조하지 않겠다. 북한에 비핵화 없는 퍼주기가 나오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비판을 해도 하고요. 북한 문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안보 정책인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소신 이걸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구구정당 소리 들으니까 안보에 관해서도 정말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눈치만 보지 말고 할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화를 반대할 수는 없어요. 예. 예, 우리가 대화를 하고 평화를 촉진하고 비핵화 논의도 하고 하는 건 그거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협의하고 밀어주되 선은 분명히 긋고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분명하게 오히려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 같은 미국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더 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국회 방문단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갔는데 제일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확실하게 말을 했죠. 우리 문희상 의장은 뭐 북글씨 서해 북글씨 써서 뭐 물은 동해로 흐른다고 뭐 이상한 거 한자문을 써서 그 중화사상을 쓴 거거든요. 옛날에 얼마나 욕을 했어요. 그 부분 갖고 자기들이. 네. 근데 오히려 낸시 펠로우 그 하원 의장이 더 명확히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황교안 대표 된 걸 계기로 해서 좀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참 좀 의아스러운데요. 예. 오늘 문재인이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 고향 방문, 친지 만남을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산가족 관제 상봉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자꾸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북한 정상회담 그게 2월 28일 날 오후에 깨졌잖아요. 예. 3.1절 경축사를 미리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럼 써놨으면 밤새도록 고치야. 28일 날 밤에 부랴부랴 고친다고 고쳤는데
다 못 고친 것 같아요. 짜집기가 잘못돼가지고 좀 들쳐서 밤새 고치긴 했는데 잘 못 고친 것 같고 지금 비핵화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한 북 여행 되면은 우리가 북한 영변 핵단지 가서 기념사진 찍을 일이 있나요? 우라늄 농축 시설은 그 남포 뭐 강선인가 네. 어디에 있다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뭐 기념사진 찍을 일 있나요?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안 늦죠. 그러니까 저렇게 너무 앞서가면은 할 거를 안 하는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잘못된 사인을 김정은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는 이런 식의 비핵화로는 지금 문정권의 비핵화, 북한식의 비핵화로는 비핵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명확해졌으면 한국당이 지금 뭐 3월달 국회를 열면 원내에 들어가는 조건으로라든지 또 황교안 이 집행부가 이렇게 출범했으면 황교안 집행부가 정권을 상대로 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네. 또 이제 이 남북 간의 문재인 이후에 맺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맺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군사회담에 대한 네. 전면 재고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한 푼도 북한에 줘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말들을 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왜 저런 정리를 하지 않고 아주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만 비판을 할까요, 한국당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전략적인 통합 마인드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물론 지금은 뭐 취임한 지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 가급적이면은 좀 뭐 비판은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예, 제가 미리 비판 좀 했다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드러난 다음에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미국 북한 정상회담이 결렬된 거 이거 큰 사건이잖아요. 2월 28일 날 취임과 동시에 결렬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죠. 분명하게. 제일 급한 게 자유한국당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국립묘지 참배하고 뭐 봉하마을도 뭐 간다는데 그거 가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은 이 안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이 미국 북한 정상회담이 깨진 거, 비핵화 문제, 우리 저 휴전선 일대 그 대비태세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북한 핵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를 앞으로 우리가 확충하고 움직일 때는 북한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분명하게 좀 요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끌고 또 국회까지 상임위도 열고 해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제1야당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의 보수 야당이 보수가 가장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보수 야당의 대표로 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기 시각이 정리된 채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행동이라고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생각이 정리돼 있을 거고 지금 그 참에 또 취임하는 날 지금 미북 회담이 깨졌고 그리고 오늘 3일절이고 문재인이 저런 발언을 했다면 자 오늘 오후쯤에 이 한국당의 대표가 지금 이 대북 평화 사기 쇼를 이제는 더 이상 용납치 않겠다라든지 어떤 발언을 통해서 제동을 걸려면 처음에 세게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10개 중에 한 서너 개라도 제동을 걸지 처음부터 뭐 물에 물 탄 듯 두루뭉실하게 굴러가는 이상한 추상적인 소리나 단편적인 소리 하면 저거 봐라 저 어디 가나 평생에 그냥 월급쟁이 공무원 출신이 안보에 관해서는 거칠고 투박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안보에 관해서는 왜 국민의 생명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좌고 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안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안이한 측면이 있다. 지금이라도 이 방송 혹시 보면은 바로 좀 뭔가 거칠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동을 걸려면 세게 그냥 직선적으로 걸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간에 무슨 타협이든 딜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4월 3일 날 재보선이 있습니다. 뭐 황교안 전 총리 출마설도 창원에 성산인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 황교안 그 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죠. 그 옛날에
창원하고 이번에 통영 그쪽에서 보궐선거 두 군데서 있죠. 근데 그 황교안 대표가 그쪽에서 옛날에 지검장 생활도 했대요. 그쪽 인맥도 좋고 황교안 총리가 전 대표가 창원항 씨라면서요? 황 씨도 창원항 씨가 있습니까? 창원항 씨가 제일 많죠. 그 창원항 씨라 그 자기 본에 가서 좀 출마하면은 좀 새로운 바람이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보선에서는 취임한 후에 첫 번 한 달 만에 있는 거니까 이건 두 그 의석을 가져와야지 이제 힘이 생긴다. 뭐 이런 건데 황교안 대표가 그 스타일로 봐서 하겠습니까? 그 창원이 뭐 저기 노회찬 지역구고 과거에 권영길 지역구고 그 야세가 세다면서 지금 여세가 세다면서 저는 팔뚝 걷어붙이고 나가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만은 안 나갈 것 같고 또 안 나가더라도 그럼 공정한 경선이 돼서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자기가 측근들을 또 공천해서 또 다른 저는 불씨를 오히려 일으킬 공산도 커서 아마 이 재보선을 황교안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저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북한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과대평가 그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제동을 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